최근 한국 경제 성적표가 참 안 좋습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득과 저축률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죠. 사실 경제 상황이 좋다, 나쁘다 단정지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관점, 이에 여러 해석과 전망들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제 전 부문이 총체적인 부진을 겪으면서 경제 위기로는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어떻게 봐야 할지 꼼꼼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오후 토론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 전에 최근 경제 지표들을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최 교수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이 0.4%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0.4%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속보치에서 0.3이었는데 지금 네. 0.4, 0.1%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사실 경제 성장이 0.4% 역성장했다면 전년 대비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듯이 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지금 엄중함, 위기의 엄중함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좋아지고 있다. 2분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적자, 경상수지 적자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직도 600억 달러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바깥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중하게 이 위기를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이든 방어적이든 해야 될 부분들이 가려지는 듯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억누르려고 그러는데 경제적 심리는 항상 성과에서 나오지 정부의 어떤 이 방향성 제시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추산했던 숫자도 안 좋았는데 근데 그 숫자보다도 더 안 좋게 최종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경제 성장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자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0.34였어요. 네. 그래서 반올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0.3이고요. 3이 됐군요. 네, 그다음에 0.4가 된 거는 0.37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올림해서 된 거군요. 0.4가 돼서 네. 사실은 차이는 0.03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출이 우리가 마이너스 2%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게 6%대까지 떨어진 부분들에서 0.03이 차이가 난 부분이라서 큰 네.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수치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런 수치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겠지만 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본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또 명목 GDP 증가율인데요. 명목 GDP와 이제 실질 GDP를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명목 GDP는 물가가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서민들 입장에서 더 체감하는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 네.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성장 속도가 더 둔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체감하는 경기가 참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네. 지금 문자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3358님인데요. 네. 건축 일을 하는 남편이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네요. 네. 경제의 어려움을 절실히 체감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좀 보죠. 지금 국민소득도 줄고 저축률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거 결국 가계 지갑 사정이 얇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 소득이 주니까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급 대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2017, 18년에 금리가 초저금리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 국면에 있는데 역시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부채로 메꾸다 보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늘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을 겪으면서 좀 더 국민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최 교수님, 네. 이게 7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네. 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과 그다음에 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가는 그러한 버팀목 두 축 중에 한 축이 지금 부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중함을 가져야 되는 게 한국의 경제 위기라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예. 외환위기라든가 또 무슨 금융위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2000년도 IT 버블, 그다음 뭐 2012년도에 유가 공급 다 뭐부터 시작하면 경상수지 악화가 되고요. 그거 인해서 한국의 이 돈의 가치가 타락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에 단초를 제공한 거는 경상수지의 악화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방위로 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문제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자, 이런 경제 흐름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실장님,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네. 기존의 2.9%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건데 네. 이 경제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 경제 역시 대외 변수가 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1월 달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볼 때 그 부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 부제가 darkening skies,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하늘이라고 네. 표현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또 한 번 0.3%포인트만큼이나 하향 조정했거든요. 결국은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점점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더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외적인 변수,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또 기업들은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 부진, 또 소비자들은 또 소비에 옮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계속 겹겹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0458님, 건설, 제조업 모두 일이 없어서 힘드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 교수님,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초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했던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100%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건 아주 단기적이고 그냥 뭐 피상적인 그런 충격이지만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14대 산업을 보면요. 다 내려왔어요. 즉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가 지금은 심각하게 표면 위로 떠오른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우리는 뭐 기초부터 흘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 늪에 떨어져서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네,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입에 있다. 네, 저희가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한번 이 경제 성장률을 같이 의논하면서 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참담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1%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1%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뭐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이걸 경제 위기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먼저 실장님, 네. 지금 한국 경제 위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냐, 둔화냐, 위기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위기라 한다면 경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적으로 1, 2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0%대를 기록하는 것을 위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경제 성장률의 둔화,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지금 이 한국 경제가 좋다고 표현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이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충격, 위기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속도의 급진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이런 성장률 둔화, 장기 침체 이런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위기입니까? 근데요, 이게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집사람이 대화를 안 할 때가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합니다. 경제가 위기죠. 이게 위기가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제 위기다는 것들의 진단을 분명히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전문의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내려주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뭐 사실 도구화된 그런 경제 정책을 일편단심으로 가는 부분이 더욱더 위기를 이제는 더 큰 매로 얻어먹는 그런 상황에 경제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되게 엇갈리는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 뭐 4030님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경제 4365입니다. 경제 위기로는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렇다면 네. 올해 2%대 중반대 성장 달성 가능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의 후반대로 갔고요. 우리가 네. 크게 보면 내수가 2.5%의 성장을 가려면 내수가 1.5%를 차지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1%대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뭐 5개월, 6개월째 지금 수출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내수 지금 뭐 내수 증가율 0.1%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했던 2% 중반대 이 달성은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2% 중반대 달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이게 참 질문이 네. 이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우문인가요? 우리 스스로 우문이 된 게 뭐냐면 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요 2.8%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 그 밑에 있는 숫자 갖고 우리가 이것이 뭐 위기다 아니다. 잠재 성장률 밑으로 간 자체가 위기다 이거죠. 네. 김술진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엄중하다,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위기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거, 마이너스 0.4, 이 숫자에 좀 많이 민감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대 중반이다라는 경제 성장률, 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이해하시려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전년 동분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와 대비해서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전년 동분기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년 동분기 경제 성장률은 1.7%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1.7% 성장률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성장, 마이너스, 침체 이런 단어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 중에서 특히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또 수출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진작 혹은 투자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입안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8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역성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4분기는 특별히 재정 지출이 집중 투입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 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컸던 시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올해 1분기는 그렇지 않은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전체 재정 지출 규모가 470조 원을 넘고 또 추경까지 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2, 3, 4분기에 또 집중된다면 지금 1분기의 이런 실적만큼은 아닐 수 있겠다. 나름대로 2분기 이후에 나름대로의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는 분명한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읽어보면은 5166님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7058님 안산에서 제조업 하시는 안산에서 정비 공장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대안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지금 0953님도 계셨습니다. 자, 사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소주성이죠. 소득 주도 성장인데 이 소주성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실패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최 교수님, 뭐 이 얘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소주성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뭐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만 지금 뭐 문자 오신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해리 트루만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위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 시작하면 침체고 내가 직장을 잃기 시작하면 불황이요 공황인데 지금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불황이자 공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주성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경제 정책으로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복지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주세요. 이제 불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요. 이 소주성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방법론들이 지금 현실 경제를 좀 인식하지 않은 현실 경제의 동향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정책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공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공약이 어느 시점이든 막론하고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지금과 같이 경제가 굉장히 둔화세가 지속되고 어려운 경제가 지속될 때는 어쩌면 임금 인상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 임금 줄었어요,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나 일자리 잃었어요 하면서 힘들 거거든요. 네. 결국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방법론은 일자리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뭐 우리 김 시장하고 제가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야 오늘은 꼭 대안을 좀 얘기를 하자. 이거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근데 김 시장도 하나를 갖고 왔고 저를 하나 갖고 왔는데 둘 다 무릎을 딱 쳤어요. 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감세해야 됩니다. 감세. 예, 그래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다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긴축적 재정 정책이 된 거예요. 지금 완화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임팩트 좋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세로 갑니다. 감세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의 활기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대안 그러면 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많이 있듯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정책 공약과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일인데요. 지금 역성장,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지금 실적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는 그 근간 중에 하나가 건설 투자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그 밖에 여러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동할 만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든 다 사용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기조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경기 부양에 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마저도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아까 앞서서 보니까 0953님 감세에 공감한다, 막 이런 그런 공감한다는 말씀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보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못 만들고 있는데 네. 흐름을 못 만드는 것에 대한 핑계가 많아요. 지금 네. 이거다 저거다 네. 그다음에 핑계란 게 뭐 잘못된 거 그건 아니라 큰 무슨 가치관으로 지금 핑계가 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네. 흐름. 네. 예, 마지막 클로징으로 저 6348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정부가 간섭만 하지 비전이 안 보인다. 비전이 네. 뒷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정말 지금 국민들이 절실한 거는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가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